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2015년도 공무원 국가직 국어 시험 문제를 해설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은 지금 이 기출 문제가 어떤 답이었다 이걸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출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다음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유형들을 다루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자세히 듣고 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그러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직 구급 문제예요. 사책형이라고 써 있는 문제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법에 맞게 쓰인 거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이 없이 어법에 맞게 쓰인 것하고 막연하게 물을 때는 빨리 뭘 묻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실력인데요. 자, 일단 1번 내일 야유회 간대요? 라고 물었어요. 뭐 물어보는 거야? 어이, 즉 어이의 대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의 대를 써야 하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건 간단한 겁니다. 어이를 뭐뭐 했는데 하고 어이를 쓰는 경우는 자기 경험을 표현할 때고, 반면에 아이의 표현을 쓸 때는 즉 남의 말을 전할 때. 자, 그럼 보세요. 내일 야유회 간대요? 라는 것은 즉 다른 사람의 말을 구하는 거죠. 내일 야유회 간다고 하느냐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구하는 거지, 내가 내일 야유회 간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이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아이를 써야죠. 그래서 1번은 간대요 라고 고쳐야죠. 틀렸죠? 다음 2번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자, 내가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을 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의 경험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즉 말을 잘하대 하고 어이를 써야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자, 이번에 묻는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던이라는 어미와 든이라는 어미의 차이를 묻는 거죠. 자, 던은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는 던을 쓰는 거고, 반면에 든은 선택, 즉 비가 오든 말든 또는 학교에 가든 가지 않든 하고 선택을 말할 때는 든을 쓰고, 반면에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는 던을 씁니다. 자, 연예인을 봤더니 그렇게 좋던 하고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즉 묻고 있으니까 던이 맞죠? 정답은 3번. 다음 제가 직접 봤는데. 자, 내가 직접 봤다. 뭘 썼어요? 자기 경험을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크대요. 아이가 아니라 뭘 써야 돼? 어이를 써야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번 문제는 바로 이 어미, 어이와 아이의 차이, 그리고 던과 든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되면 그 다음 해, 즉 전혀 관계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번 국가직에서 이걸 다뤘다면 다음에는 이제 내년도 시험에서 뭐 지방직에서 다룬다거나 서울시에서 다룬다거나 또는 소방직, 군무원 등에서 다룰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시고 즉 복습하고 하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자, 우리가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했습니다. 우리 띄어쓰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6가지야. 즉 뿐, 대로, 만큼. 자,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도 즉 띄어쓰기는 사실은 원칙은 간단하죠. 단어별로 띄어쓰되 대신 조사는 붙여 쓴다. 그런데 즉 그 중에서도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6가지 뿐, 대로, 만큼, 그리고 바와 대, 그리고 지죠. 자,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뿐, 대로, 만큼은 얘가 앞에 체언이 오면, 이 단어 앞에 체언이 오면 조사라 붙여 쓰고. 자, 체언이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을 일컫는 거죠. 자, 체언이 오면 즉 조사라 붙여 쓰고, 반면에 앞에 관용어, 꾸미는 말이 오면 뿐, 대로, 만큼은 뭐다? 의존명사라 띄어 쓴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바와 대의 경우에는 이게 어미가 있고 그리고 의존명사 바, 대가 있죠. 자, 바, 대가 의존명사라면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격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격조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넣어보는 거지. 일부러 바나 대 뒤에 격조사를 넣어봐서 이게 말이 되면은 의존명사라 뭐 하는 거야? 띄어쓰고요. 반면에 그러지 않고 격조사를 넣었는데 어색하다면 그때는 어미라 붙여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지의 경우에는 역시 어미와 그리고 의존명사가 있는데요. 자, 이 지가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의미상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명사이니까 그때 띄어 쓴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1번이요. 그 사고는 여러 가지 밑줄 치고, 자, 여러는 관형사죠. 따라서 가지라는 말을 꾸미고 있고 띄어 쓴 거 맞고요. 자,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이야. 도외시하다. 우리 말에서요. 어떤 단어 뒤에 조사 없이 하다가 오면 이때 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전미사야. 따라서 항상 앞말에 붙여야 돼요. 반면에 어떤 단어 뒤에 즉 조사가 있고 목적격 조사 를 조사가 있고 하다가 온다면 이때 하다는 동사죠. 자,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다 할 때는 공부를 띄고 하다라고 쓰지만 그러나 공부하다 할 때는 조사 없이 곧바로 하다를 붙여서 즉 전미사가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공부하다는 동사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도외시 뒤에 조사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오는 하다는 뭐한다? 붙여 쓴다. 따라서 도외시 하였기가 틀렸죠. 도외시 하였기 붙이고. 자, 때문이 나왔네. 자, 때문은 이게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이 때문이라는 말은 항상 의존명사라 띄어 쓴다. 따라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도외시 하였기를 띄었기 때문에 틀렸죠. 도외시 하였기 붙여야 되고. 2번 사실상 여자 대 남자. 자, 여자 대 남자 밑줄 치고 이때 대도 앞뒤를 모두 띄어야죠. A 대 B, A 및 B, A 겸 B 하고 띄었습니다. 자,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자, 여기서는 이제 밖에가 중요한데 우리 밖에라는 말이 밖에라는 조사가 있고 그리고 밖에라는 즉 명사와 조사가 결합된 즉 바깥에라는 의미의 낱말이 있죠. 자, 문제는 바깥에라는 의미의 낱말일 때는 당연히 앞말과 띄어야 되겠지만 이게 조사라면은 앞말과 붙여야죠. 자, 문제는 이게 의미상 바깥에 하고 이 밖에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지만 또 뭐뭐 이외라는 말로 쓰일 때는 이 조사 밖에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려면 이 밖에라는 조사 뒤에 부정 표현이 있는지 부정표현이라는 게 뭐야? 뭐뭐밖에 아니다, 뭐뭐밖에 모르다, 뭐뭐밖에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 표현이 오게 되면 이때 밖에는 조사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봐봐. 2번에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자, 밖에는 하고 뒤에 뭐 나왔어? 보이지 않아. 부정 표현이 나왔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밖에는 붙여야지. 그래서 대리전으로 밖에는 밑줄 치고 이는 붙였어야 됩니다. 뒤에 부정 표현이 오면 밖에는 조사라 붙인다.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3번에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나왔네요. 내키는 대로 밑줄 치고. 자, 대로라는 말 앞에 체언 명사가 오면 붙이고 대로라는 말 앞에 관형어 꾸미는 말이 오면 띈다. 여기서는 내키는 대로 띄어 쓴 거 맞죠? 또한 맨 끝에 행동해서는 안 돼라고 했어. 자, 안 돼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실제 실강에서 수업 들으면서도 많이 질문하는 게 요 부정문에 있어서 요 띄어쓰기인데요. 안 돼 하면 꼭 붙일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안은 부정부사야. 부정부사입니다. 그리고 되는 뭐야? 동사죠. 그럼 우리말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뭐다? 즉 단어가 달라지면 띄어쓴다. 따라서 이 부사 안은 띄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안 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안 되다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너 오늘 보니 얼굴이 안 돼 보인다. 또는 너 요즘 피곤한지 얼굴이 안 돼 보여. 또는 이번 일은 참 안 됐어. 이렇게 뭔가 안타깝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안 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이건 부정문이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부정문일 때는 이 부정부사는 반드시 띄어쓰고 반면에 안쓰럽다, 뭔가 안타깝다 이런 의미의 안 되다는 붙여 쓰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뭐 안쓰럽다, 안타깝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정문으로서 즉 행동해도 된다라는 말의 부정으로서 안 돼라는 표현이니까 띄어 쓴 거 맞죠. 따라 정답 몇 번? 3번. 자, 4번에서
금연을 한 만큼. 자, 만큼이라는 말 나왔지? 자, 만큼 앞을 보라고 그랬어. 만큼 앞을 봤더니 한 관여어가 나왔으니까 뭐 한다? 의존명사라 뛴다. 맞겠죠? 자, 그런데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 자, 회복될지. 지 나왔네. 자, 지 밑줄 치고 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시간이 경과된 걸 의미할 때만 띄어쓰고, 즉 그 이외에는 어미라 붙여야 돼요. 여기서는 회복될지 궁금하다. 즉 뭐뭐 할지 궁금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이때는 어미라 붙여야죠. 그러면 지를 띄어쓰는 예문은 뭐가 있을까? 즉 그는 합격한 지 오래다. 그는 합격한 지 오래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경과됨을 말할 때, 즉 합격한 지가 오래다 하고 시간이 경과됨을 말할 때 이럴 때 띄는 거고, 반면에 여기서처럼 회복될지 궁금해 하고 뭔가 추측하고 궁금해 할 때는 그때는 붙여야죠. 자, 정리하면 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는 항상 물어보는 걸 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왔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앞서 기출문제들을 검토해 봐도 역시 뭐예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7급, 9급 공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띄어쓰기의 경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보죠.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건 조사가 어디 붙어 있죠?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앞에 오는 체언, 이것에 의해 조사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봐봐. 여기 빵이라는 낱말이 있어. 그럼 빵이라는 낱말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빵이라고 쓸지 아니면 빵을이라고 쓸지 아니면 빵에라고 쓸지 뭐가 정해요? 이 빵이라는 낱말이 정하는 게 아니죠. 뭐가 정해? 서술어가 정하죠. 서술어에 먹었다 그러면 뭐를 써? 빵을. 그런데 맛있다 이러면 뭐가 와요? 빵이. 또는 잼을 발랐다 그럼 뭐야? 빵에. 그죠? 즉 뒤에 서술어가 조사를 결정해. 우리 영어 공부할 때는 이 전치사와 그리고 자동사 이를 묶어가지고 수거처럼 외우죠. 근데 우리말에서도 바로 그 조사가 마치 영어의 그 전치사처럼 이 동사나 또는 형용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조사가 들어갈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서술어를 보고 그 서술어와 즉 호응하는 그런 조사가 뭔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봐.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자, 이때 이 에서가 적절한지는 정하다라는 이 동사와의 호응을 봐야지. 어디에서 정하다, 어디에서 정한 기준이다. 맞겠죠? 다음 2번. 제안서 및 파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하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게 밑줄 친 에게가 호응하는 서술어는 하나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요 라는 말은 항상 무엇에 하나요, 즉 누구누구에게가 아니라 항상 무엇에 하나요 하고 에라는 조사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에게라는 말 앞에는 유정명사가 오고 에라는 말 앞에는 무정명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참가 신청자는 사람이니까 유정명사니까 에게가 아닙니까? 그건 이 자리에 누구누구에게 주다, 무엇에 주다 이런 식으로 호응하는 서술어가 왔을 때 그때 에게냐 에냐 판단할 때는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 이걸 보는 거지만, 지금 일단 여기에 어떤 조사가 어울리는가 하는 것은 서술어가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말은 무엇에 하나요 하고 암기하시고, 따라서 참가 신청자에게라는 말이 교부하다고 호응한다면 가능한 표현이지만, 하나요 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누구누구의 하나요, 무엇에 하나요 하고 표현을 해야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신청자에게 하나요가 아니라 신청자의 하나요. 다음 3번. 관계조서 사본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이제 좀 알겠죠? 여기서 애가 선택되는 건 어떤 말하고 호응한다? 비치하다. 어디에 비치하다. 이때 애는 장소를 말하겠죠? 어디에 비치하다. 맞겠고. 4번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불구하다라는 이 서술은 뭐뭐에도라는 말하고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조사는 뭐가 결정한다? 서술어가 결정한다.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보죠.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자성어 문제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주의할 건 한자성어는 이렇게 도금을 주든 도금을 주지 않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직 문제의 경우에는 경물치지하고 도금을 줬습니다만 이 경물치지라는 우리 한글이 없더라도 한자를 보고 경물치지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한자성어로 공부할 때는 한문을 바라보면서 쓸 줄은 몰라도 돼요. 지금 쓰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 전용으로 우리 모든 공문서가 한글로 표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 즉 쓰지 못해도 되지만 그러나 읽을 줄은 알아야죠. 우리 국어의 약 60, 70%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자를 읽을 줄 모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자성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한 어휘력을 기르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자성어는 늘 한자를 보고 읽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자성어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우리 국가직 문제를 검토해도 그렇고 지방직을 검토해도 그렇고 서울시를 검토해도 그렇고 항상 출제되는 것이니까 한자성어는 반드시 반복해서 암기하시고 기본서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뭐 더 넓혀서 어디 서점에 가서 뭐 고사성어, 뭐 한자성어 이런 전문 서적 안 봐도 되고 기본서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성어는 암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 밑줄 치고, 자, 이 글에서 경계하고 싶어하는 태도, 경계가 뭐야? 조심하고자 하는 것, 조심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 그랬어요. 자, 본문을 봤더니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을 즉 강조하는 것이지 그 주변의 지엽적인 거에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즉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썼어요. 따라서 그 뒤를 보면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상황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서 지엽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 게 비판적 사고가 아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연설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공약이나 그 사람의 비전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 또는 그 사람의 옷차림 또는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호불호를 정한다면 그건 본질을 벗어나서 지엽적인 거에 국한되고 그런 건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비난하는 거죠. 헐뜯는 거고. 이해되세요? 따라서 지금 이 글에서 강조하는 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고 지엽적인 것, 주변적인 것을 고려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경계하고 있는 건 본질을 벗어나서 지엽적인 걸 추구하는 걸 비판하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걸 한자성어로 본말 전도 또는 주객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주객 전도라는 말은 안 나왔고 본말 전도라는 말이 나왔네. 그럼 정답 몇 번? 2번. 자, 1번의 경물치지는 즉 사물을 가지고 이치를 따진다. 실학정신을 말하고 유명무실하다 하면은 이름만 있지 실제가 없다. 실속이 없다. 이런 뜻이고 도노점수는 이 불교의 수행 방법이죠. 도노하면 갑자기 깨닫는 거고 점수는 점진적인 수행을 하여서 깨닫는다. 그래서 도노점수라는 것은 불교의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한자성어를 찾는데 문제를 보고 답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꼭 못 보던 걸 써요. 도노점수 같은 것은 사실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울 내용은 아니죠. 물론 도노점수는 한번 7급에서 출제됐던 그런 단어긴 합니다만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한자성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도노점수 이렇게 낯선 거에 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방지해도
우리가 한자성을 실수하지 않아. 꼭 기억할 것은 아는 데서 답을 찾아야 돼. 어떻게든 그 알고 있는 거에서 실마리를 잡아야지 못 보던 것에 자꾸 손이 가는 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 5번. 논리적 순서로 배열하라 했는데요.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은 조금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글쓰기의 순서에 있어서 룰은 지시어나 접속어가 들어가면, 봐봐. 맨 처음에 시작되는 글이 그것은 하고 지시어로 시작하면 이건 뭘 의미해? 요 문장 바로 앞에 그 지시 대상이 있어야 되죠. 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속으로 시작한다면 그 앞에는 그러나라고 이어갈 내용이 먼저 선행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도 1번 기억에 그 덕분에 그러면 이 그라는 지시어에 어울리는 그 말이 앞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맨 먼저 들어갈 수가 없지. 또 니은번 그 대신 사람들은 이때도 마찬가지. 지시어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나와줘야죠. 이해돼요? 그러면 틀렸고. 디귿의 인간은 얘는 가능하지. 그런데 리을에 역시 접속어나 지시어 없이 나왔다면 우리가 디귿과 리을로 좀 고민을 하겠는데 여기서는 또 리을에 그러나라고 출발하네요. 얘도 뭐야? 맨 처음 올 수는 없죠. 답은 몇 번? 3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시어나 접속어 등과 앞에 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순서를 잡는 건데 이 문제는 좀 쉬웠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 내용부터 벌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즉 네 가지로 구별을 했는데 지시어가 들어가는 말이 맨 처음 올 수가 없고 또 접속어가 들어가는 말이 맨 처음 올 수 없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네요. 됐죠? 자, 이제 6번 봅니다. 자, 6번은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게 이 창의적 사고, 그 중에서도 이 비유하는 능력, 유추하는 능력을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이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분들이 즉 어떤 내용을 보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좀 더 쉬운 것에 비유를 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오랜만에 할머니 손을 잡았더니 할머니 손이 거칠어. 이래가지고는 듣는 사람에게 잘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오랜만에 할머니 손을 잡았더니 마치 나무 껍질을 만지는 것 같았어.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유추하기라고 그래요. 유추하기. 비유하여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문제는 여기 6번 문제에서 리더십 부재라는 이 주제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한 잘못된 정책. 자, 이걸 어디에 빗대어 설명하라고 했냐면 등산에 빗대라고 했어요. 등산.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다는 것, 잘못된 정책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걸 등산에 빗대라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리더십이 부재했을 때 그 조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걸 등산에 비유한다면 자, 길을 안내하는 자가 뭐야? 길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건 뭐야? 그 모임의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되는데 저 혼자 걷는 거죠. 저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 부재와 등산에서 길잡이가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 이걸 한번 유추해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죠.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버리는 것, 이건 뭐야? 리더십 부재의 상황을 비유한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방향을 잘못 가리킨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정책을 지시하는 것이요. 또한 혼자 가버렸다라는 얘기는 결국 리더십이 없이, 리더라는 게 뭐야? 대원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7번 보세요. 가장 이 3년 정도부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일치, 불일치 문제. 작년도 2014년도 국가직에서는 이 문제만 한 5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한 2문제 정도가 지금 6번, 7번, 8번 나란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일치 불일치라는 건 뭐냐면 글에 써 있느냐 써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글에 써 있느냐 써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푸는 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이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 푸는 겁니다.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 윗글에 어디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돼. 자, 봅시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1번 사물놀이의 가치. 자, 윗글에서 맨 첫 단락은 사물놀이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소리와 종류를 말했어. 일단은 사물놀이에 가치가 들어있다면 가치라는 낱말이 반드시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눈으로 훑어도 사물놀이에 가치 이런 표현이 주어가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일단 제끼고 2번 사물놀이에 소리. 자, 소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자고. 그러면 어디에 있어? 두 번째 단락에 사물놀이에 바람이 어우러져. 네 번째 줄 토해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써 있죠? 사물놀이 소리 써 있죠? 그럼 2번 나와 있고, 다음 3번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어디 있어? 맨 첫 줄에 첫 단락에 사물놀이는 사물 즉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써 있죠. 역시 지우고. 4번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연주라는 글자 어디 있어? 두 번째 단락 맨 끝에. 즉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 그러면 4번도 지우고. 그럼 답은 몇 번? 1번. 됐죠? 우리가 문제는 1번 선택지를 딱 읽고 이 글은 사물놀이의 가치가 안 써 있어. 이건 힘든 거야. 이건 힘들고 나머지 2, 3, 4가 제시돼 있으니까 1번은 없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눈에 선뜻 안 들어올 때는 빨리 제끼고 나머지부터 봐야죠.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는 윗글에 써 있다는 거 놓치지 말고. 자, 7번의 정답은 1번. 자, 8번 문제도 같은 유형.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거. 자, 그럼 선택지 먼저 봐야죠. 1번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다. 자, 발화라는 게 뭐야? 말하기. 그리고 구어라는 건 뭐야? 말하기. 음성 언어로. 즉 발화, 말하기는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 거다 이 말이야. 윗글에 있어야 돼. 첫 번째 줄 보세요.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밑줄 쳐?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다. 나와 있죠? 1번 나와 있고. 2번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표현된다. 반드시 윗글에 맥락이라는 말과 그리고 간접 발화가 나와 있어야 돼. 어디 있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맥락 나왔죠? 2번 나와 있고. 3번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자,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면 반드시 의도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리고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라는 구절이 나와야 돼. 일단 안 보여. 그럼 빨리 4번부터 보면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인다. 자, 청유문, 의문문, 공손 이 낱말이 들어가야 돼. 어디 있어? 마지막 단락에. 즉 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써 있죠? 그럼 4번도 나와 있죠.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이 7번, 8번과 같은 그런 일치 불일치 문제는 반드시 써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써 있는 걸 찾아내는 거다. 여러분들이 뭐 상상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 9번 문제 봐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이 곡의 참화서를 들었는데
우리 기본반 하면서도 이 설이라는 장르는 고려시대 폐관문학의 일종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이걸 모두 한글로 옮긴 걸 보고 내용을 파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한문학이라는 걸 놓치는데 이게 한문학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설의 특징은 뭐냐면 경험을 쓰고 앞에서 경험을 얘기하고 그리고 뒤에서 뭐야? 그 깨달음을 앞에서 경험을 제시하고 깨달음을 쓰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즉 그동안 번갈아서 나오는 게 뭐야? 여기 있는 참화설, 또 슬견설, 또 이옥설, 그리고 경설까지. 자, 한 번씩은 모두 출제됐던 그런 폐관문학들인데요. 자, 이 설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게 어떤 경험을 주고 그 깨달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경험을 읽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깨달음 그러면 시험장 안에서 그걸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참화설은 말을 빌렸던 경험을 통해서 소유의 본질을 다룬 거예요. 말을 빌렸던 경험을 통해서 소유의 본질을 제시한 거죠.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즉 나무로부터 빌린 것이다라는 이런 소유의 본질을 얘기했고, 자, 슬견설은 개와 이의 죽음을 다루어서 즉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거죠. 작은 것의 생명은 하찮고 큰 것의 생명은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귀하다. 이걸 얘기했고, 자, 다음에 이옥설은 지붕을 고친 경험을 통해서 유비무환의 그런 자세를 얘기했고, 자, 경설은요 흐린 거울을 취하는 걸 소재로 삼아서 우리가 거울은 늘 맑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잘생긴 사람이 와서 그때 가서 거울을 깨끗이 해도 되니까 나는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흐린 거울을 취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곧 뭐냐면 거울 하면 늘 맑아야 한다는 그런 편견, 선입견을 갖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 네 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보면요. 1번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즉 이와 같은 설은 항상 경험 속에서 깨달음을 말하는 글이죠. 맞는 말이고, 2번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 자, 우의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 우의적이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거예요. 우의적이라는 말은 돌려 말하기, 즉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주제를 직접 일반적 진술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의적이라는 말은 이런 글, 이렇게 일상적으로 겪었던 어떤 경험에서 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 또는 뭐 이소부화 이런 데서 뭐 사람은 착해야 된다 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들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조선 후기에 어떤 판소리나 또는 봉산탈취처럼 이런 풍자적인 이런 글들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려 말하는 우의적 기법을 쓰죠. 맞고요. 자, 3번이요.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건 비교의 글쓰기를 말하는데, 자, 이런 설은 비교의 글쓰기가 아니라 유추의 글쓰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정답은 3번. 4번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하는 글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거 역시 글쓰기의 방법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 글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1의 덕이듯 정의는 사회 제도에 있어 제1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감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으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 이와 마찬가지로 밑줄 치고요. 지금 그 위에서는 진리와 정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고 그 뒤에서는 법과 제도를 말했습니다. 즉 법과 제도가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이게 말하고 싶은 건데,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진리와 정의에 있어서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뭔가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미리 그보다 더 넓은 범위 또는 다른 범주의 것을 논리적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는 유추하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번 문제 역시 이 논리적 방법으로서, 논리적 추론으로서 유비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추론으로서 유비추론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전제 속에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면 뭐라고 그래요? 연역추론이라고 하죠. 1번은 연역법을 썼고, 2번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뭘 했어요? 대조의 방법을. 3번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근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뭐예요? 귀납이죠. 귀납인데 문제는 이제 성급한 일반화를 범하고 있고, 다음에 4번에 인생은 여행 같다. 뭐야? 유추죠. 그래서 이 유비추론, 유추하기 방법을 지적하고 있는 건 4번, 즉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특히 이 독해 문제는 독해 문제대로 그 지문 자체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기출문제 하나 가지고도 서너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기본서에, 특히 참화설 같은 거 기본서에 또 예문이 들어있으니까 다 기본서 펴놓고 또는 국어사전 펴놓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맞춤법, 띄어쓰기 또는 기타 모르는 어휘 같은 것은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는 아주 오랜만에 논리전개 방식을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역법은 일반적인 전제 속에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다. 귀납법은 즉 구체적인 것들을 나열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그리고 유추는 귀납의 일종으로서 유비추론을 가리킨다. 이 정도는 한 번 더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11번부터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